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 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송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에덴체인의 안명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에덴체인이라는 프로그래머블 이코노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에덴 파트너스의 대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게스트는요, 암호화폐계의 전문 평론가님이십니다. 최요한 평론가님. 죄송해요. 최요한 평론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호화폐계의 전문 평론가라고 불려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방송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 베스트 질문왕을 선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준영님, 빅토르히님입니다. 두 분은 아래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3만 원 상당의 리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지금 시작합니다. 전하,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 춘추 전국시대. 왕자의 주인공은 누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왕은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비트코인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비트코인의 단점이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코인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비트코인은 왕자를 지켜내고 코인 춘추 시대로 들어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왕자를 뺏기지 않을까 하는 순간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이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암호화폐 시장의 그 엄연한 기축통화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한동안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자체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자체가 명확한 펀더먼털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면 다 비트코인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사람들 인식 속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각인이 되면 그 효과 때문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에서의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놓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요, 기축통화라는 것은 어떤 이제 화폐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화폐를 기축통화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현실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뭐 위안화라든지 막 치고 올라오는 이제 화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가장 기준이 되는 통화다라고 해서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방금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이코르 기축통화,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통화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걸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그래서 전체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까지 퀘스천 마크까지 들어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1세대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구식이다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블록체인계에서는 어떤 기념비적인 기술임이 확실한데 뭐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비트코인 자체가 오래된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당수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사실 비트코인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구조나 아니면 아키텍처가 비트코인에 기반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이 나카모토 사토시가 개발한 이후에 중단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2월 달에 버전 0.162 버전도 출시가 되어 있고 현재 513명의 개발자가 참여하고 있는 굉장히 활발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비트코인이 시대로 딱 등장하는 그때를 보니까 그 이전 시대와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개방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딱 맞는 이렇게 딱 맞는 시대적 요구가 암호화폐에서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개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이게 나온 비트코인의 성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2009년에 나타났잖아요. 벌써 이제 9년이나 지났는데 그럼 1년이면 확확 바뀌는데 벌써 9년이나 지났으니까 당연히 기술이 발전이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신선했던 비트코인이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0.16이라는 버전이 발표되고 513명이라는 기술자들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기존 거래 방식은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거기서 철통같이 지키는 거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이나 사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 핵심을 비트코인이 가장 잘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트코인이 1세대고요. 이더리움을 2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 구별하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딱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1, 그다음이 2세대, 3세대라고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구분 방법은 아무래도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제1세대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세상에 선보인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높여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같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고 나온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100%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동안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제약사항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고 그걸 개발자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이더리움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속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일 큰데 그 문제가 서비스 연결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3세대다라는 식으로 표방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오래되면 단점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었었으니까 올림픽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10초대에 이거를 누가 깨느냐 이게 굉장히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10초를 깬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1세대. 그 다음 10초대에서 계속 9초에서 9.5까지 갈 수 있느냐 없냐. 그래서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세대. 이제 앞으로 또 나타나면 3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보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딱 넣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게 아니라 차츰차츰 나아가면서 기술자들이 이 정도는 3세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1세대 비트코인은요, 이 탄생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어떤 상징성이 강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에 입문할 때 누구나 처음 접하는 게 비트코인인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의 위상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기보다 믿음,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서 그 인식이 단시간 내에 깨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속성 자체가 아무래도 변화가 좀 많고 지속되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의외의 급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 아니면은 마이닝 업체들의 여러 가지 알력 싸움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적절한 시점에 발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 위상이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의 위상을 좀 위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없을까요, 평론가님?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속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결제했는데 예를 들어 커피 사려고 결제를 했어요. 네. 결제했는데 10분을 기다려야 돼. 뒤 줄 쫙 서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후발주자인 코인들이 속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장강에 네. 도도한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법이고 그래서 제가 이 아저씨 같은 얘기라서 참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맹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수지위 물야 불령과 불행. 어려운 얘기인데.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옛날에 맹자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해냈지만 흐르는 물이잖아요. 뒤에 도도한 물결이 덮고 넘어서야 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투표를 해볼까 하는데요. 1번, 2번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1번은요. 올해 비트코인은 왕자를 내려놓을 것이다. 1번이고요. 2번, 비트코인은 영원한 왕이다가 2번입니다. 1번, 2번 저희가 투표를 통해서 결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클로징 할 때 이 중에서 MC 권한으로 특별히 오늘 생방에서 바로 리플을 가져가실 분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3만 원 상당 리플 선물 드립니다. 저희는 안 주세요? 예, 우리도 지금 참여를 하면 저는 참여할 수 있네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자, 저희가 그럼 투표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 토론을 이어나갈 텐데요. 대표님 말씀대로 실제 비트코인이 이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작년 초에 거의 90%에 육박했던 시장 점유율이 올해 1월 36.1%로 최저를 찍었고요. 3월 1일 기준으로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현상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도 성장을 했지만 그 외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 위상이 그다음에 활용도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 오히려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당근 말밥 빼박 힌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요즘 우리 유튜브 하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아십니다. 당근 말밥 빼박 힌트다. 당연한 이야기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알트코인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호화폐계의 생태계가 다양화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 것은 뭐냐면 나눠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아까 그래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17년 3월만 해도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쭉 지나가면서 그 전엔 뭐 90%였으니까 지나가면서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비트코인 점유율이 40%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50%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무게가 줄어든다. 이거는 역으로 얘기해서 암호화폐의 생태계가 다양화되고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력을 하고 있지만 점점 알트코인이 올라오면서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건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람들 인식에 좀 큰 변화를 주는 게 하드포킹 이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블록체인 관련된 것들을 접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제2, 제3의 비트코인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나 골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드포킹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어떤 알력 혹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망이 분출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전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100이다라고 얘기하면 제2, 제3의 비트코인 골드 캐시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이제 점점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전에 저 그 안 대표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하드 포킹이라고 하셨는데 네.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드 포킹을 네.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그 체인이라는 말 자체가 데이터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다라는 사슬, 겁니다. 체인. 예. 네, 체인처럼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기차처럼 쭉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그 체인을 지금은 일렬로 하나 쫙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체인을 하나 만드는 거 또 다른 가지를 하나 쭉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흐름에 말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드 포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하드 포킹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코인이나 아니면 기존의 그 가치하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보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비트코인밖에 몰랐었거든요. 암호화폐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었으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더리움도 있죠, 비트코인 캐시도 있죠, 뭐 이오스도 있죠, 여러 가지 정말로 많아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곳이 몇백 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방금 질문하신 건 새로운 코인들이 나타나고 점점 알트코인 그런 다른 코인들의 기준 통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비트코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이 매우 9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초보적인 단계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다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 좀 부족하고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중에 돈이 없는데 비트코인 어떻게 다 삽니까? 싼 코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커피 한 잔 결제했는데 막 10분 걸리고 줄 쫙 서 있고 창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송 확정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다. 네. 이런 차원에서 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기호로서 굉장히 강력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암호화폐의 왕자를 지금 쥐고 있지만, 이것이 제1주자의 역할을 다했을 때, 즉 1주자가 더 이상 100m 달리기에서 10초대를 다 끊지 못했을 때, 그 뒤에 9초대까지 진입하는 이런 다른 암호화폐들, 알트코인들이 나타났을 때는 왕자를 물려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희가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팅방에 1번 혹은 2번을 얘기해 주세요. 1번은요, 올해 비트코인은 왕자를 내놓을 것이다. 2번은요, 비트코인은 영원한 왕이다.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투표를 결산하면서 제가 MC 권한으로 특별히 한 분을 채택해서 리플 3만 원어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방금 안 대표님께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그럼 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비트코인 가치가 줄어든다기보단 다른 코인들의 성장, 시장의 확대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그 사용도가 좀 줄어드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비트코인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존 암호화폐와 거래를 할 때, 즉 교환을 할 때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오스를 사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리스크 같은 걸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정화폐를 통해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트코인과 같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ICO가 굉장히 큰 수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블록체인 ICO가 있고 그 ICO에 참여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받는 것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ICO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였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게 굉장히 줄어들고 이더리움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있었던 그 블록체인 ICO 내용들을 보면 거의 모든 한 99% 정도의 ICO가 다 이더리움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더리움의 사용성은 높아지고 비트코인은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하드포크와 코인의 다양화도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낮추는데 일조를 했지만요. 비트코인의 이 트랜지션에 좀 문제가 있다,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비용 얘기죠. 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그거 정의부터 딱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이라는 건요, 하나의 외부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이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완료돼야 하는 일련의 처리, 이 동작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서 결제하는데 그거 걸리는 시간, 예? 결제된 시작이 완료되는 시간, 이거를 봐서 이렇게 트랜잭션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더 이렇게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걸리는 시간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파일 내용이 갱신되거나 또는 수신되거나 응답하거나 이런 통보 등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게임 하나 나와도 뭐 분기별로 바뀌어요. 그쵸. 우리 아들 저 게임하는 거 지난 여름에 게임하는 거 집에서 쳐다도 안 봐요. 왜? 그 겨울 사이에 또 다른 게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게임도 저렇게 막 바뀌는데 비트코인은 영원히 계속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트랜잭션이라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걸려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2009년에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했고, 이거 만들었을 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각적이다, 싸다, 익명의 트랜잭션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9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약속이 다 뻥이었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9년간 암호화폐는 크게 발전했고, 근데 비트코인도 발전을 했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버전업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트랜잭션의 시간과 비용이 비트코인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요, 대표님, 이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또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사용성,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는데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에 이제 살을 붙임으로써 완성을 하는데,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속도하고 퍼포먼스, 속도와 사용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뼈대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엽적으로 약간씩 속도를 좀 더 높게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봐서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 모습, 뭐 예를 들어 POW라고 하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데 POW를 어느 날 쓰지 않고 뭐 제3의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얘를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기 어렵죠. 그런데요, 지난달에 비트파이낸스랑 그 코인베이스가 세그웨이 지원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네. 많이 틀려지는 거 아닌가요? 많이 틀려진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 구조를 좀 더 많은 그 트랜잭션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명확한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본적으로 초당 6개, 7개 처리하던 것을 뭐 1000개나 아니면 10,000개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또 어떤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또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비트피넥스와 코인베이스의 세그웨이 지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어려워서 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는 서서한 몰락이 비트코인한테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그건 나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자, 비트코인 아직 건재합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아까 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자가 500명 이상 달라붙고 지금 뭐 버전 0.16
뭐 발표가 되고 뭐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트랜지션 시간, 비용 이거 되돌릴 수 없는 약점으로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현재의 왕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언젠가는 더 빠르고 최적화되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암호화폐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라는 것은 정말 묻지 마세요. 그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고요. 며느리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게 경제 논리가 경제는 심리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투자자들에 의한 심리는 더 명확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 왕좌를 물려주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각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처럼 막 규제한다든지 막 없앤다 막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그 왕좌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이거 이제 비트코인보다 다른 알트코인 사용자가 훨씬 더 나아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이미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왕좌를 물려주는 이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현실이다. 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왠지 평론가님은 네. 2번에 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2번 걸었다고 우리 누리꾼님들 지금 계속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2번에 거는 것처럼 말씀드리면 걸진 않을래요. 방송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2번이라 치고요. 대표님은 혹시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저도 역시 2번이죠. 둘 다 2번인가요? 그럼 저는 1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네. 너무 한쪽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요. 정말요. 요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말에 비트메인의 우주안이 트윗에 이미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비트코인 캐시가 해결해서 비트코인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그림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맞나요?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무슨 그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그림은 우지안의 말에 의하면 네. 자기들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처리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과연 우지안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 캐시나 아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걸 하드 포킹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가 나오기 이전에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큰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한쪽은 개발자 축이 있고요. 한쪽은 마이닝 업체 축이 있어요. 이 둘은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모두 다 비트코인의 현재 속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 쪽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업데이트를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닝 업체 쪽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즉 자기들이 유리한 형태의 업그레이드를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마이닝 업체 입장에서는 개발자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들을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헤게모니,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진행되는 협상을 틀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그래서 저는 우지안이 비록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들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저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 더 얹어도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물론 아시아경제TV 입장은 아닙니다만 우지안 씨가 어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그냥 홍보하는 어떤 광고성 그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 출연자들의 개인의 의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기 그 누리꾼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지안이 누구예요라고 얘기하는데 우지안은 전직 사모펀드 매니저입니다.
2013년도에 반도체 설계 전문가인 미크리 전과 함께 비트메인이라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비트메인은 채굴장도 돌리고요. 또 채굴기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 먹고 꽁 먹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채굴기를 활용해서 세계 3대 마이닝 풀 세 곳 중에 두 곳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직접적인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옵니다. 하드포크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8메가바이트까지 늘리는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자체에 대해서.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우지한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할 때 사실은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한다라는 욕을 엄청 많이 먹으면서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지한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원을 벌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와우.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원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뭐랄까 그 분산 원장, 이것이 무너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비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우지한과 같이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 조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빗썸이 저번에 다운됐던 것도 이 배경이 우지한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라에서 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그것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고, 어쨌든 퇴출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공정성이 굉장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비트코인 캐시는 도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 투자자들은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는요, 2018년도 암호화폐 왕자를 두고 누가 왕이 될 것인지는 시장이 결정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그럼요.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기술을 선택하는 건 최종적인 사용자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사용자가 쓰지 않으면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과거 사례들을 보면 기술이 우수해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시장에 의해서 선택돼서 살아남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기술의 우수성을 들고 나왔던 소니의 베타, 그 다음에 이제 범용성을 들고 나왔던 이제 VHS 두 개가 격돌을 했죠. 소니가 처음에 비디오 시장 진출을 할 때 자기들의 기술이 VHS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시장 장악을 굉장히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VHS 진영의 굉장히 스마트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결국 대중들이 VHS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 IT 쪽에서는 OS만 봐도 그러한 사실을 굉장히 극명하게 잘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OS를 두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플의 OS X가 굉장히 훌륭한 OS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도 훌륭하고 이제 미려하고.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OS X보다는 안정성이라든가 미려함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OS 시장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에 의한 그런 선택이라기보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결국 기술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내버려 뒀을 때 대중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코인의 찰리 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요. 라이트코인 개발자인 찰리 리는 작년 말에 라이트코인을 다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은 개발자로서,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자체는 비트코인 동생이라든지 은색의 비트코인이라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알트코인이기도 합니다. 뭐 채굴량이 8,400만 개고 거래 처리 속도가 150초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분이니까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 텐데 찰리 리는 이걸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팔지 않고 자기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고 해서 아예 팔아버린 거죠. 그 대신 객관적으로 자기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리의 도덕성은 칭찬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지한과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누가 왕이 될지는 시장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장이라는 것은 사용자, 뭐 주변에 있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개발자라든지 뭐 마이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인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있는 찰리 리가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찰리 리의 팬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시장이 물론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어떤 특정 집단이 권력 싸움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왕을 좀 만들어내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요? 단기간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계시죠. 좀 전에 얘기했던 우지완, 로저버 이런 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특정 코인들을 왕좌에 올려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 동안은 속일 수가 있지만 장기간 동안은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코인이 가치가 있다면 내가 무엇에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증명함으로써 끝날 일이지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을 넣으면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 있지만 결과물이 그러니까 이게 넣으면 산출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이제 시장은 중간에 변곡이라든지 왜곡을 겪을 수 있지만은 결과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입니까? 하여튼 그 촛불 들고 네. 권력을 바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정농단을 했으니까 바꾼 거예요. 그건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바뀐 거거든요. 똑같아요. 시장도 특정 집단이 권력 싸움으로 왕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왕은 결국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도도한 장강의 뒷물결, 앞물결을 밀고 나가는 그 역사가 암호화폐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건방지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둘씩 도전하는 그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플랫폼 형식을 가진 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술적 발전을 보면 가장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분야가 플랫폼 관련된 분야예요. 근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롭게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망을 깔아야겠죠. 그럼 이제 망을 깔았으면 그 다음에 그 망을 활용해서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되면 이제 누구나 다 인터넷을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보통 기반 기술들은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제공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OSX나 윈도우즈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플랫폼 하에서 동작할 수 있는 서비스들, 뭐 예를 들어 뭐 11번가라든가 아니면 빗성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발전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도 현재 똑같이 그 상황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현재 시점이 가장 초기 단계인 인프라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이 속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를 보고 야심만만한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 저희가 우리 안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실 때 기술에 발전할 때 일정한 순서를 갖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맨 처음엔 인터넷 위에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축한 이후에 서비스 개발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인프라 단계를 거치고 조금 블록체인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 진짜 예전에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전국의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누가 구축했습니까?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구축했어요. 그리고 망 깔고 벤처 육성했죠. 크고 작은 자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말이 많았지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 세금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다보스 포럼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블록체인하고 중요한 산업과 기술로 블록체인과 AI 얘기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뭔가 이야기해서 블록체인과 AI에 대해서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라도 큰 그림은 아니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안 대표님처럼 이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안 돕고 있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건가요, 대표님? 스마트 컨트랙트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나 HTML을 사용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계약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송금한다든가 라는 이런 기능을 실행하고 싶으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도구, 언어가 필요한데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블록체인 하에서 동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 거래, 즉 어떤 가치의 교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그런가요?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컨트랙의 자동 계약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100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놓고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암호화폐로 한강이 보이는 집을 사고 싶어요. 한강이 보이는 집을 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딱 조건값을 딱 설정을 해 놓으면은 누군가 한강이 보이는 집을 100 암호화폐를 딱 올려놔요. 그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죠? 이 개념 맞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렇게 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찾아보고 가서 사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값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계약이 되게 하는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계약 조건을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네요. 갑자기 뭐 중간에 말을 바꿀 수 없게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을 해서 계약이 무조건 성사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옆에 계신 저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 인상도 굉장히 좋고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저분의 차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네. 중고차를 사서 타다 보면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는 입장에서는 그걸 사서 타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파는 입장에서는 판 다음에 이 사람이 변심을 해서 나는 못 사겠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깎아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처음에 그냥 돈을 주고받고 거래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에스크로 같은 걸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가 전체 100%를 블록체인 내에 뭐 신탁 비슷하게 하고 70%만 계약 당시에 지불이 되고 나머지 30%는 한 달 뒤에 제가 사인을 했을 때 저 평론가님한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제3자, 뭐 예를 들어 브로커라든가 변호사 같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좀 간단 명료해서 너무 좋네요. 네.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올해 그 코인 트렌드가 어떻게 될까요? 뭐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코인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캐치프레이가 제가 예상할 때는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자기들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더 빠르고 그다음에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을 앞세우면서 나오는 코인들이 대세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하다가 암호화폐는 진화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암호화폐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 1세대를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세대는 이더리움이나 모네로라고 얘기하고 3세대는 이제 요즘 막 나오고 있는 아이콘이나 아이오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잘 몰라요.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암호화폐일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 체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는 계속 진화한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피처폰이 있고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스마트폰 출시 이후로 현재 피처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즉 휴대폰은 진화한다는 것이죠. 3세대 블록체인들이 상용화되고 이것이 이제 쓰여질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보다 더 싸고 빠르고 쉽게 처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암호화폐가 진화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시청자 채팅방을 통해서 1번이냐 2번이냐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1번은요. 올해 비트코인은 왕자를 내놓을 것이다고요. 2번은요. 비트코인은 영원한 왕이단데요. 지금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9명, 그리고 2번은 26명입니다. 그래서 MC 권한으로 한 분을 뽑아봤는데요. 저희 리플 선물을 받으실 주인공이십니다. 호야님, 올해는 좀 아니라고 계속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네.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앞으로 계속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타나는 도전들은 기존과 다르게 굉장히 강력하고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자본과 그다음에 기술력을 가진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가축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 결과를 지금 보면서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줄어들고 네, 있죠. 계속 그러고 있죠.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어떻게 없는 것이고 바라보시나요?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을 다할 텐데 그것이 결코 비트코인 자체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더 넓어지고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 그래서 올해도 암호화폐의 부침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암호화폐가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부침이 크고 정부에서 또 무슨 뭐 폐쇄한다 뭐 이런 소리 나올 텐데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 블록체인이 저렇게 버젓이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걸 죽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투기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투기와 투자는 모두 심리 게임이에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알아두세요. 투기와 투자는 모두 다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 게임인데 투기는 무엇에 기대냐면 요행에 기대입니다. 로또하고 똑같습니다. 경마하고 똑같습니다. 분석하자고 이게 될 것 같아 라는 요행에 기대고요. 투자는 과학입니다. 근거가 있고 결과물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이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쟁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투기는 모두 심리 게임이지만 투기는 요행이고 투자는 과학이다. 그럼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귀 팔랑팔랑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듣고 그래서는 안 된다. 공부하시라. 그리고 노력하시라.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경험을 좀 많이 했고 또 다양한 분들 의견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훌륭한 플랫폼을 가진 코인들이 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찝으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어떠한 기술이 좋은 기술인지 스스로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2018년에도 올바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맞춰볼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